자금관리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재무제표 분석, 그래서 재무상태표 분석, 유동성 분석이나 레버리지 분석, 그리고 자산 구성 비율이죠. 그거하고, 그리고 수익성 분석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나머지 부분 분석하는 것, 이렇게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목은 수익성, 활동성 이렇게 제목은 붙여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A기업이 있습니다. A기업은 자산이 100이고 단위는 여러분이 1000만 단위나 억 단위나 편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요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좀 간략하게 줄여놔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80, 자본이 20이에요. 부채가 이제 조금 많죠. 자본에 비해서. 그리고 매출액이 100입니다. 이익이 10이고요. 자, B기업입니다. B기업도 자산은 똑같아요. 자산은 똑같이 100인데 여기는 이제 부채가 작습니다. 부채가 20이고 자본이 80, 그리고 매출액은 200, 이익은 10입니다. A기업, B기업 잠깐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는 똑같아요. 자산 규모는 똑같은데 반면에 매출액은 B기업이 2배가 더 많죠. B기업이 2배가 더 많고, 이익은 또 똑같습니다. 이익은. 그리고 A기업은 부채가 많고 B기업은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일단 그냥 단순히 수익성 그러면은 수익성 했을 때 A기업 같은 경우는 100을 팔아서 10을 남기는 거죠. 10%죠. 그리고 B기업은 200에서 10을 남기니까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당연히 A기업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자산 규모로 보면은 자산 규모 100을 가지고 있는데 이익을 10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B기업도 100에서 10 남기니까 똑같습니다. 자산 규모에 대해서 이익 남기는 거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수익 쪽은 이제 같다고 보면 되는데 B기업 같은 경우가 A기업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굉장히 많죠. 매출액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고 기업 경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A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자본 측면에서 보면은 A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 작아요. B기업보다는. 자기 자본이 20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은 5배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B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은 80인데 매출액은 200이면은 요거는 4배, 3배 정도 되나요? 3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배 조금 넘죠. 즉 A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적당하게 이익을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B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긴 하는데 매출액은 좀 많고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고 대신에 이익이 좀 작죠. 마진율이 좀 작죠. 그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을 해요. 꼭 어느 기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 이렇게 좀 정확히 내리기는. 단순 수익성을 보면은 A기업이 좀 좋고 기업의 안전성 측면 부채가 적으니까 B기업이 낫고 기업이 좀 활발하게 하는 거는 B기업이 낫고 마진율은 A기업이 낫고 물론 이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이제 규모를 똑같이 잡았지만은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어쨌든 이제 활동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동성하고 이제 수익성 위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활동성이 되겠습니다. 활동성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자산을 100원 가지고 매출액 100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는 자산이 100인데 매출액을 200을 올리고 있습니다. 2배가 더 많죠. 2배가 더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활동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활동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기본적으로 자산이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또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활동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거를 비율 분석에서는 회전율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전율. 여러분이 자금 관리하면서 첫 주, 두 번째 주 정도부터 수업이 들어갔을 거예요. 매출채권 회전율, 그래서 1회 운전 자본 구하는 것 때 했었죠. 그때 나오는 개념이었습니다. 회전율이라고 얘기해요. 회전율. 매출액 대비 자산을 얼마나 활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식이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매출액 나누기 자기자본,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
매출액 나누기 비유동자산, 매출액 나누기 매출채권, 매출액 나누기 매입채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활발하게 기업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매출액이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따지는 거는, 수익 비율 따지는 거는 또 차후의 문제고, 요거는 어쨌든 활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활동성, 회전율이 좀 높은 게 좋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에서는, 회전율 이외에 그 365 나누기 회전율 하면은 매출채권 회수 기간 그렇게 됐었죠. 외상으로 받았다가 현금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매입채무 회전율은 매입채무 지급 기간이 되는 거죠.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까지 그 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간 계산에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어쨌든 기본적으로 활동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자산이 4천이고요. 그리고 자본이 지금 2,300 정도 되죠. 자본이 2,300. 그리고 부채가 1,700 됩니다. 그러면은 1,200에서 1,26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6,800이고 영업이익이 580, 당기순이익이 319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19니까 10%, 5% 정도 되는 거죠. 5%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활동성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업 하나를 놓고 활동성, 수익성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어느 기업에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그리고 산업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뭐 상위권에 있다, 하위권에 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 그 재무제표 분석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그 뭐 기본적인 예를 가지고 산업 전체와 이제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했을 때 좀 좋다 나쁘다 나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활동성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평균이 산업 평균이 이렇다고 봤을 때 이거 이제 뭐 그 제가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겁니다. 산업 평균이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회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총자산 회전율을 구했어요.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이에요. 비율 계산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6,800 나누기 4,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뭐 회전율 그러면 6,800 나누기 2,340 이게 자기자본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함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1.7회, 산업평균은 1.8회 비슷하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자본 회전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는 2.9회전, 산업 전체 평균은 3회전입니다. 자기자본의 3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자본의 1.7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이제 그 비유동자산 회전율, 비유동자산은 1660이죠. 6,800 나누기 1660. 비유동자산, 묶여있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은. 그래서 비유동자산 회전율은 우리 회사는 4회전인데 전체 뭐 산업평균이 6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죠. 회전율이 낮으면 좀 덜 활동적이라니까 좀 안 좋다고 해서 불량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산업평균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비유동자산이 좀 많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비유동자산이 많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근데 여기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이 보통이다 그랬으니까 비유동자산 회전율이 낮은 것은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재고자산은 이렇게 있죠. 1120원이 있고 그리고 6,800원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회사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6.1회예요. 그런데 산업전체 평균은 8회전입니다. 이것도 다른 기업들보다 우리 회사가 좀 낮다는 얘기죠. 덜 팔린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매출액이 적거나.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 매출액은 다른 기업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비유동자산도 불량, 재고자산도 불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유동자산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재고자산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안 팔려서 쌓여있다는 얘기가 되죠.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줄이든가 매출액을 더 늘리든가. 줄이든가 매출액을 늘리든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이에요.
매출채권 회전율도 좀 낮습니다. 많이 낮은 건 아니지만 좀 낮아요. 그러면은 외상으로 팔고 돈 회수되는 게 좀 늦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되도록이면은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은 현금 매출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외상 매출을 했더라도 바로 그 현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 회전율 마찬가지예요. 매입 채무 여기 나와 있죠. 6,800 나누기 400. 매출채권 회전율은 6,800 나누기 700. 그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매입 채무 회전율은 17일 전으로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거 지금 양호하다고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10번 정도인데 우리는 17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빨리빨리 갚는다는 얘기예요. 현금 결제 많이 하고. 이거는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죠. 물론 좋은 기업은 맞는 거죠. 외상으로 안 하고 빨리빨리 갚아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이 잡히시죠. 이렇게 그냥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뭐 이게 어떤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유동성 측면에서 어떻고 부채 비율이 어떻고 수익성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활동성 측면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유동자산, 매출액 대비 자산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비유동자산 축소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유동자산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긴 하지만은 불필요한 비업무용 토지, 투자 부동산 같은 게 있다거나 또는 뭐 잘 쓰이지 않는 건물이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거죠 지금 매출채권 회전율은 떨어지고 매입채무 회전율은 높아요. 받는 거는 늦게 받고 주는 건 빨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기업에서는 지금 단기자금 압박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저 재고자산 회전율도 이게 조금 불량이었잖아요. 좀 더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판촉 활동을 벌이든 뭐 조금 값을 싸게 하든 어쨌든 이제 매출을 좀 늘려야 되는 활동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활동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활동성 분석. 자, 다음은 이제 그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산성. 이것도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 분석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산성 그러면은 생산성과 얼마나 많이 산출해내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뭐 생산해내느냐, 팔았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비교하는 게 투입량 대비죠. 내가 100을 투입해갖고 150을 산출했으면은 1.5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0을 투입해갖고 200을 했으면은 2배가 되는 거고요. 단지 산출량 갖고 을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얼마나 투입해서 얼마나 얻었는가 하는 걸 요거를 이제 생산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산출량하고 투입량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건 문제예요. 이제 투입량 측면에서 보면은 투입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게 사람하고 자본이에요. 돈과 사람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자본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투자하는 것은 노동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사람 투자하는 것은 결국 종업은 몇 명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인건비로도 계산을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사람 수입니다. 몇 명. 그리고 자본액은 총 자본이에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봤었던 그 대변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합쳐서 총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게 투입량이 되고 그리고 산출량은 그렇게 이제 뭐 노동량 10사람 자본액 1억 원을 가지고 얼마나 산출해내느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매출액은 그 좀 비싼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대기업 그런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근데 그 매출액이 크다 그래서 꼭 좋은 거는 아니죠.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단순하게 이용하기는 좋은데 조금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매출액 말고 요즘 이제 부가가치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부과된 가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약자로는 VA라고 그러고 value added 그렇게 얘기합니다. value added. VA.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생산성 분석하면 이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자본 1원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최종 생산물 빼기 외부 투입액이에요. 내가 100원을 투입해서 물건을 원재료를 100원어치를 사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쪼물딱 만들어가지고 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외부 투입액은 100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최종 생산한 거는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 빼기 100 해서 100만큼이 내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부가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최종 생산물 빼기 외부 투입액. 요거를 이제 뭐 차감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감법.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정확히 계산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최종 생산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으로 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입액은 외부로부터 구입한 거니까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 뭐 부품 같은 거 사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계산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논리상으로는 단순하고 이해하기는 쉬운데 계산 자체가 조금 어렵고 매출액하고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전체 또는 산업별, 기업별 그 생산성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매년 산출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법을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어쨌든 그 기업에서 창출한 가치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추가로 창출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창출을 했으면은 그 기업 구성원들이 이렇게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이익이 생겼으니까 늘어난 것만큼 이 최종 늘어난 것만큼 누군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걸 가산법이라 그래요. 해당 주체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잉여,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금과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이제 주주들, 기업 주인들이죠.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몫이고요. 요거는 인건비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들어가는 몫입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은 이자죠, 이자. 이자니까 요거는 채권자들한테 들어가는 몫이에요. 그리고 조세금과는 국가로 들어가는 몫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뭐 그렇게 들어가는 몫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기업 자체로 들어가는 몫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 요거를 다 더해서 부가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경영분석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었죠. 영업이익에 계산할 때는 영업이익에다가 대손상각비를 더하고 이자 비용은 빼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급여에다가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들어가는 게 복리후생비가 있죠. 이걸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원가에 있는 임금하고 복리후생비도 당연히 가산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채권자 몫으로 들어가는 금융비용은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이걸로 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조세공과는 각종 세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세금. 뭐 취득세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어쨌든 그 국가로 내는 세금이나 공과금 있으면 다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이제 투자한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나오는 거죠. 유형자산 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 계산한 거를 다 더하면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가가치 나누기 뭐 종업원 수 그러면 노동생산성이 나오는 거고 부가가치 나누기 뭐 총자본액 그러면은 그 자본생산성이 나오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지금 이제 뭐 손익계산서가 주어져 있고요. 계산서 그리고 자료가 이제 이 회사의 종업원 수가 30명이고
근데 자료 얘기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따로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84원, 총자본은 4,000원, 부가가치가 전체 2,102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럴 경우에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어떻게 되는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기업의 뭐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은 당연히 다른 기업, 산업 전체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만 뭐 기본적인 것만 해놨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전체 부가가치 나누기 종업원 수예요. 종업원 1인당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표현이 틀렸네요. 회전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단위가 뭐 1,000만원 뭐 그렇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 1인당 80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회사 전체, 아니 그 산업 전체에서는. 근데 우리 회사는 70이니까 좀 부족하죠. 종업원 1인당 창출한 게 종업원 수가 많다거나 부가가치가 낮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낮다는 얘기가. 종업원이 많거나 부가가치가 작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불량입니다. 그다음에 자본 생산성, 총 자본에 대비해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예요. 아까 이제 4,000, 6,800 조금 전에 있는 그 회사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은 52.6%, 이제 산업 전체는 56%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이거는. 한 3% 납치 차이 나니까 큰 차이가 아니죠. 이건 보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 매출액 대비 전체 6,800원 파는데 그 중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31%다. 우리 회사는 39%, 보통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체 자본 대비, 그러니까 총 자본이나 매출액 대비했을 때 매출액 좀 그 부가가치에 비해서는 이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가 적정하고, 그리고 총 자본 대비 부가가치도 평균치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노동생산성만 좀 떨어지죠. 이거는 쉽게 봤을 때 그냥 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종업원을 좀 줄일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업원 수구 자체가 많을 수도 있고, 배치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는 요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본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은 보통이다. 다만 노동 생산성 분량은 종업원 수 과다로 추정이 된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종업원 수 유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교육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손익계산서 분석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자료로 따로 준비하는 게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장성. 성장성은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커졌는가 하는 거예요. 되게 자산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자산 증가율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매출액 증가율. 단기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단기순이익 증가율.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제표들을 전년 대비 올해 거, 그러니까 2개 연도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그래서 모든 공고되는 모든 재무제표는 작년 거, 올해 거 두 개 연도거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거, 올해 거 보면 당연히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나 뭐 자본 성장률 같은 거 딱 단순하게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또 다른 측면도 그것도 같이 고려해 봐야죠. 올해만 특별히 늘어났을 수가 있고, 또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럼 올해는 이제 평균치를 하더라도 좋아지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단순히 뭐 2개년도 걸 가지고 성장성을 논의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추세 분석을 해서 뭐 3년치, 5년치 또는 10년치 그렇게 쭉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추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장기간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의 성장성 분석인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린 자료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제 비율 분석,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이용한 비율 분석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